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시민의 눈, 시민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질문하는 시사인 대세남입니다. 오늘도 대전, 세종, 충남 400만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제안,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지역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시사인 대세남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뜻있는 목소리를 담아 전해드리는 이럴 수 이슈. 지난주 대전 유성구 구룡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 기억하시죠? 대전시 유성구 구룡동. 이곳은 약 30가구의 주민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도심 인근의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깨끗한 농촌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민들은 8월부터 25톤 트럭 40여 대가 집중적으로 마을에 들어왔고 마을 곳곳 외지인이 소유한 땅에 흙이 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 차에 뭐가 들어오는지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 그게 뭐 좋은 탭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신경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차 하나하나에 정말 그거는 완전 폐기물을 갖다 그렇게 묻은 거예요. 흙으로 덮여진 매립지. 대체 얼마나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묻혀 있는 걸까요? 아이고 냄새가 이게 말도 못하게 심하게 나네. 아유 그만 파요 냄새나. 아유 왔으니까 냄새를 더 맡고. 삽으로 살짝 꺼든 흙과 함께 올라온 심한 악취와 동물의 뼈. 냄새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농지에 다량으로 매립된 퇴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난 여름부터 정말 심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계셨어요. 방송 보신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묻힌 것이 음식물 쓰레기냐 퇴비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법적 규제가 제일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지난 방송이 나간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이 관할구청 담당자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된 매립지에 토양실을 채취해 갔습니다. 일단은 민원인 분이 계속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료 재채취를 해서 지금 이제 사설 업체에다가 비료 공정 구역 검사 의뢰를 맡긴 상황이고, 민원인 분의 관정에 이제 페놀 수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주변 관정도 이제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수질 검사를 의뢰를 맡겨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뭐 그런 뭐 부적합이나 아니면 뭐 페놀 수치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좀 파악을 해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법을 빨리 개정을 했었으면은 민원인들이 이런 불편함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저희 방송 이후에 관할구청이 오염 조사를 나섰다라는 건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아쉽고요. 대전시는 물론이고 해당 비료 생산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공주시 또 그리고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퇴비 매립과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모두의 한 걸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시민의 호소가 저희 시사인 대세남을 찾아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안군 남면 신원리 마건포에 사는 가재풍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간이 집 15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소음 피해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도가 없을까요? 마건포 해수욕장 인근 신혼리 마을 주민들이 비행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요.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렇게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잘 가요. 비행기가 이 방향으로 쭉 간다고. 그러니 이게 비행기라는 게 뭐 200m에서 떨어져서 뭐 소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오히려 뜨니까 북서풍 불면 이쪽으로 뜨고 이쪽으로 계속 뜨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남풍 불면 저쪽 안면도 쪽으로 뜨거든요. 주민들은 조용한 마을에 시도 때도 없이 경비행기가 나타난다며 괴로워했는데요.
잠시 후 주민들의 말처럼 작은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등장했습니다. 이런 소음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는 겁니다. 소음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비행기는 인근 대학이 운영하는 태안 비행장에서 이착륙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 대학의 비행장이 완공되면서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경비행기 경로 일부가 주택가 쪽이기 때문입니다. 장주 비행이 많은 탓에 소음이 더 심각한 거죠. 한 번 뜨는 거는 이해해요. 한 번. 380배 뛰어서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지. 횟수가 2분, 3분, 5분 사이로 떠요. 그게 계속. 아침에 한 7시 한 5분 그 정도에 딱 저 소리를 듣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전화를 해요. 너무 전화 안 받, 미치겠으니까 행정실도 안 받고 관제탑을 연결해달라는데 그런 데는 전화 연결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빙빙 돌리고. 태안 비행장을 둘러싼 소음 문제는 안면읍 주민들 사이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어민들은 새벽같이 바닷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 소리 들리죠? 네. 저 멀리서 저 바닷가 쪽으로 저기 가는 거예요. 어민들은 머리 위를 맴도는 소리 때문에 작업 중에도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보시오. 이렇게 시끄러우니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시끄러우니. 조용한 마을에 저 소리가 심하잖아요. 오셔서 들어보면 알지 뭐 계속 저렇게 시끄러우니까 그게 스트레스지 한마디로.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고 주말 비행도 있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데요. 과연 경비행기 이착륙 시 얼마나 큰 소음이 날까요? 실제 소음을 측정해 보니 순간 소음이 70데시벨 이상 올라갔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소음을 10년 넘게 듣고 생활한 셈인데요. 반복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도 70데시벨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의 비행 소음을 측정한 자료에서도 직접 영향권에 드는 지역의 경우 최고 소음도가 순간 70데시벨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보통 60데시벨 이상의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가볍게 넘길 소음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행정이 나서게 되면서 그 소음의 법정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 5분씩 평균, 야간 5분씩 평균에서 법정 기준하게 되면 기준이 넘는 소음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통 소음은 순간 소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적 기준으로 만족하니까 행정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죠. 주민들은 비행 소음 때문에 경제적 피해도 크다는 입장인데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관광지예요. 관광지. 관광지에 집 머리 위로 비행기가 떠다니잖아요. 그 사고 위험도 없다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태안은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많아서 관광객들이 명소로 꼽는 곳이죠. 하지만 주민들은 비행 소음 때문에 항의받기도 일쑤입니다. 불과 눈으로 봤을 때는 한 30m 정도? 요 바로 위로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올 여름에 한번 환불된 게 있어요. 시끄럽다고 막 그 괜히 짜증을 내는 분이 있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계속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럼 10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비를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이고 가면서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자기는. 물론 그 사람도 짜증이 나서 그런 거지만 왜 제가 피해를 입고 있어야 되냐. 저 교육하는 것 때문에. 참다 못한 주민들은 비행장은 물론 태안군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가재풍 씨 역시 소음 피해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비행 경로와 비행 시간 변경 등을 간절히 호소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이고 개선안이 나온다 해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뚜렷한 내용이 없어요. 그게 뚜렷한 무슨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도 또 거기에 반응을 해서 찾아갈 텐데
이게 우리가 반응이 없으니까 찾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학교 측에다 잘해라. 생생해서 잘해라, 주민과. 그런데 학교 측은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에 대한 답변이 하나 없이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이게 비행기를 띄우고 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과거 주민들의 소음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당시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은 법적인 잣대일 뿐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보상보다도 우리는 소음만 줄여서 생생하자. 이것도 못 들어주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학교 측에서 뭔가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활주로를 돌려라 조금만. 활주로 고치는 건 우리가 동의해 주겠다. 왜? 주민 피해 안 해주니 안 컸다고 이렇게 하는데 동의해 줘야지 당연히. 우리 피해 없는데 왜 동의를 안 해줍니까? 답답한 주민들은 비행장 관계자들과 몇 차례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비행기 이륙 후 바다 쪽으로 빠르게 선회하는 것과 주말 비행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대학 측도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주민들 요구대로 비행 경로를 바꾸자 소음이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였습니다. 그게 지켜진 적이 그때 교육부장 있을 때 한두 달 정도? 근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막 조용하고 미리 꺾어주니까. 근데 그 사람 하는 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원상복구예요. 그리고 거기도 수시로 직원이 바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저희는 항의 전화를 하면 자기네가 어떻게 하냐고 뭐 모르고 이사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 산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쯤 되자 주민들은 대학 측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태안군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과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간담회 이후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민들과 간담회한 내용 중에 보면은 주말 이른 시간에 비행 않기, 그 다음에 고도 높이지 않기, 뭐 여러 가지 각도 이렇게 조정하기 그런 부분들은 그날 말씀하신 부분 다 반영이 좀 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그래가지고 향후 또 2차 간담회 때 또 필요한 부분들 요구하면 또 이제 측이랑 또 얘기해서 또 방영될 수 있도록 해서 소음 피해가 좀 절감될 수 있도록. 대학 측이 태안군에 제시했다는 개선안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해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중이라고 하면서도 공식적인 답변은 거절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대학 측이 언급한 내용은 말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애꿎은 주민들만 답답한 상황입니다. 소음은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이 되면 특히 수면장애, 청각장애,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가 있겠고요. 소음의 피해를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수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이나 새벽에 주민들이 수면을 취할 때 비행 연습을 중단하거나 혹은 또 집집마다 방음 시설을 좀 설치해 준다거나 그리고 비행 노선을 좀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계속된 태안 비행장 소음 문제. 신혼이 주민들은 오늘도 소음을 견디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조용하고 살기 좋았던 마을을 떠올리며 희망을 겁니다. 하루빨리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저희 주민들 바람은 가 어떻게 해서라도 소음 피해를 줄여주면은 이 태안 남면에서 우리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상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계 해수욕장이 조용하게 평화롭게 좀 해주셨으면 그 바람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 비행장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좀 고통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 항공기 소음은 고속도로에서나 고속철도 소음과 함께 특수 소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 특히나 이 항공기 소음은 피해 지역이 이제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행장 주변을 계속해서 도는 이 장주 비행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코스를 낮게 또 계속 도는 계속된 연습 비행. 정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주민들은 이런 민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소음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 소음 규제에 관련된 법이 약칭해서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소음진동관리법 정도가 있는데요. 문제는 태안 비행장은 이 어떤 것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태안 비행장은 사설 비행장입니다. 근데 관련 법에서는 항공기 소음 규제와 보상이 공항시설법상의 공공 비행장을 말하고 있거든요. 태안은 사설 비행장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군대가 아니라서 군소음보상법의 대상도 아닌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대상이 됐다면 방음, 냉방시설, 손실보상 이런 것도 되고 체육관이나 도서관 건립 같은 주민 복지시설도 가능한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주민들이 지금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라도 좀 줄여달라 이런 요구잖아요. 맞습니다. 항공기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다른 지역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울진군의 경우에는 울진 비행훈련원과 울진 주민들 그리고 울진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생협의체라는 걸 구성했고요. 그 지속적인 소통 창구에서 전반적인 훈련 계획과 비행 횟수 등을 사전 협의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나아가서 울진군에서는 관련된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방음창을 설치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정하고 있거든요. 태안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상생을 위한 고민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과 함께 한 지 벌써 15년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서보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지금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더 나은 우리 지역,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시사인 대세남 제보 메일과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오늘처럼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세상에 알리며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22살 청년 전태일.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시대 노동자들의 권리는 그의 바람처럼 제대로 존중받고 있을까? 시민립법 불청객에서 마땅한 권리가 깨지고 존중이 사라진 우리 지역 노동 현장의 단면을 살펴봅니다. 네, 저는 지금 대전 고용노동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죠. 그만큼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못지않게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겪는 어려움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일부 사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립법 불청객에서는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기준 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 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원할 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차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5명 미만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요, 이러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좀 악용해서 실제로는 5명이 넘게 일하고 있지만은 사업자를 좀 쪼개서 5명 미만으로 만들어 이렇게 좀 교묘하게 이 근로기준법을 피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다. 사업장이 이름이 3개예요. 일단 이제 사장님, 사모님으로 쪼개져 있고요.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근로계약서 상으로 쪼개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근로계약서 자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장 쪼개기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과 임금 지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명을 절대 안 하죠.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냥 유도리 이렇게 그냥 형식상이라고만 얘기하면서
작성을 하게끔 했고, 작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이제 자기들은 우리한테 줄 거 다 주고 있다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죠. 최저 시급 임금이 맞춰진 적이 없고, 그리고 직원 근무 시간을 비례했을 때 뭐 주휴수당이든 뭐 연차가 됐든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전문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장 쪼개기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예를 들어 7명짜리 사업장인데 그 사업장 안에 사업자를 2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3명은 A 사업장, 4명은 B 사업장에 소속으로 만들어 놓고 양 사업장 다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법적 보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실제적으로 뭐 7, 8명 정도 사업장인데 그 중에 4사람만 사대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에 그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죠. 이런 사업장 쪼개기는 또 다른 피해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서 12시까지 일하는 6일 동안의 임금을 통상적으로 그냥 10만 원으로 묶고, 그다음에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는 가게에서 대기, 그다음에 오후 5시에서 밤 12시까지는 또 당직 대기, 그래서 하루 동안에 14시간을 일하는 것도 그냥 10만 원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주당 20만 원인데 한 달 내내 혼자 당직을 다 섰을 경우에는 원래 계산은 80만 원인데 그것도 혼자 다 쓰기 때문에 80만 원을 안 주시고, 예를 들어서 50이라든지 60이라든지 사장님 말씀은 당당하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못 받은 금액들이 상당히 많죠. 퇴직금 얘기를 했는데 퇴직금은 이제 못 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를 너가 더 받으면은 그게 돈이 더 많으니까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해주신다고 해갖고 퇴직금은 못 받고.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사장님이 뭐 직원들이 돈 필요하다 그럴 때 뭐 가부를 해주시거나 그런 부분은 있어요. 뭐 작업 실수하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사장님한테 돈을 빌리고 월급에서 까이게 되고 가부를 땡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빚 얹어갖고 급여가 적어도 말도 못해요. 왜냐면 사장님한테 빚이 있으니까. 뭐 사장님은 생활이 힘들 테니 한 달에 20만 원씩만 제해라, 뭐 10만 원씩만 제해라 라든지 해서 최대한 직원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대전 고용노동청에서 그 직원분들 관련 진정이 좀 접수됐다고 해가지고 인터뷰가 좀 잠시 가능할지. 세무상으로는 회사를 쪼갰지만, 우리 제가 렌트업을 하니까 보험회사가요, 이 보험을 잘 안 들어줘요. 그것 때문에 쪼갰지 다른 것 때문에 쪼갠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또 그 사람들도 틀리겠지만 술 먹고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럼 솔직히 우리 술 먹고 안 나왔다 해서 바로 오늘 연차 한 개, 월차 한 개 못 빼잖아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다 지급해야 되고. 그럼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할 수 있게 뭘 해준다든지. 그래서 안 깐다고 하셨죠? 아니 바꿨습니다. 하물며 제가 잠깐 볼일 보러 가는 2시간, 3시간도 다 까서요. 사모님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 그냥 뭐 하나 간단히 여쭙고 가려고 해서 그게 법제 사안인데. 예, 안녕하세요 감독관님. 예. 그 멋짐 하나 여쭤보고 가려고 왔거든요. 대전 이라는 곳 진정 들어온 거 접수가 잘 됐는지, 그리고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좀 여쭤보려고. 네. 사건 네. 받기만 했어요. 그럼 지금 접수가 된 상태는 맞는 거고요. 그 5인 미만 사업장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차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거칠 거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그래서 제 생각은 또 심사를 좀 이게 기다려 볼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쪼개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결론이 나가지고 그게 5인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외로 됐던 뭐 가산수당이라는 게 포함된다고는 결론이 나왔을 때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 거지.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뭐 연합자 수당했고 지급했다 쳐요. 왜 그러냐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내내 지급을 했으니까 그럼 5인 이상 됐다가 5인 이하로 됐다가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시로 못 바꾸잖아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 5인 미만 사업장을 완전히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거는 좀 먼 목표고 뭐 사업장 쪼개기의 불법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과 별개로 이 5인 미만 사업장들의 이 운영이나 이 안에 계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그 저희 환노위에서 많이 연구되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이나 권리찾기 유니온 검색하셔가지고 네, 접수하시면 네, 피해를 구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널리 알리면서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는 사업주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들 역시 노동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겠죠. 하지만 사업장이 영세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관련법 개정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그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은 우리 노동자들의 오늘의 실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뭐 항공기 소음 피해 얘기할 때만 해도 문제를 해결할 뭐 법적인 그런 근거가 없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오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망을 좀 피하고 교묘히 또 악용을 하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안타깝네요. 우리 사회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면서 또 근로자들을 많이 대하고 임금 노무 사건을 많이 하는데요.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퇴직금하고 수당 지급을 회피하려고 교묘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명의상 대표와 실제 대표를 다르게 해서 임금 지급을 회피하고 재산을 다 빼돌린다거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시간의 수당이나 연차 수당 적용이 안 되는 점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5인 미만인 것처럼 꾸민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있어도 안 주는 사업주도 많고요. 돈을 안 주고도 큰 소리 치는 사업주도 많죠. 나쁜 사람. 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예, 이 수법이 아주 갈수록 더 교묘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른바 이제 위장 영세업자들 때문에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진짜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리마저 지금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사업주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리는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한테 줄 것을 주고 정당하게 대우하는 사업장이 고객한테 신뢰도 얻는 것이니까요. 처우가 좋고 정규직 비율이 98%에 이른다는 오기가 가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죠. 예.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문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면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곁에 이렇게 경청지수가 높은 최지수 변호사가 있는 게 참 든든하네요. 예. 어쨌든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세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대전, 세종, 충남의 뉴스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보는 대세남 주민. 첫 번째 2주의 사진, 바로 이 사진입니다. 누구의 사진일까요? 글쎄요, 누구의 사진일까요? 상당히 오래된 사진 같은데. 네, 105년 전에 이 사진 한 장이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915년 7월에 촬영된
충남 공주 영명학교의 단체 사진인데요. 바로 이 사진 속의 주인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의 어린 시절로 강력히 추정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사진을 말하는 거죠? 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자, 그러면 누군지 제가 한번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 왼쪽이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영원한 누나, 언니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의 그래서 14살 당시의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분 보시기엔 좀 많이 닮은 것 같나요? 좀 닮은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은 얼굴이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저 앳된 모습에서는 상당히 더 밝은 표정이고 눈매가 단단한 것이 닮은 것도 같아 보이는데요. 이거 왼쪽 사진은 사실 고문 이후에 찍힌 사진이라서 얼굴이 부어서 실제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학계에서도 많이 얘기됐던 상황 있잖아요. 일단 유관순 열사의 14살 사진으로 추정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시점이 유관순 열사의 이 공주 영명학교 재학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 후에 유관순 열사를 이제 이화학당으로 입학시키는 주선했던 캐나다 출신 선교사 앨리스 샤프가 함께 이 사진에 찍힌 점이 추정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고요.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황상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아직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 이 사진이 공개된 10월 28일이 바로 유관순 열사의 서거 10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떠올리게 하는 이주의 사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주의 공간, 바로 대전시 석교동에 있는 제1아파트입니다. 대전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이자 제일 오랫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던 아파트, 제1아파트. 자, 50년 가까이나 이 주민 동의 문제, 비용 문제 등으로 수돗물 보급이 안 됐었거든요.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오염 문제 등으로 보문산까지 가서 약수를 떠다 드시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영세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은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일주일 전 이 제1아파트에서 수돗물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년이나 걸렸다고요? 50년이 걸려서 개통된 수돗물, 이렇게 처음으로 콸콸콸 물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총액이 한 1억 원 정도더라고요. 그간의 행정이나 또 정치의 소극적인 면이 아쉬웠고, 이게 주민들이 이미 이제 수돗물이 개통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후 시점에서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관계기관의 장들의 일정을 맞춰서 또 이 개통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의자 깔고 본인들 지적인 마냥 얼굴 또 들이밀고 또 시음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보면서 주민들의 마음은 과연 콸콸콸이었을까요? 1970년대도 아니고요. 2020년 도심 한복판에서 수돗물 개통식을 연다는 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길 위의 토론장이죠. 택시 안에서 오가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독감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 유료 맞아야 되는데 백신이 없어서 못 맞았어요. 혹시 걱정 없으십니까? 백신? 있죠. 왜 없어요? 근데 매년 맞았어요. 저도 맞긴 맞았는데 그런 거 아는 건 없었는데 이게 웃긴 게 매스컴에서 막 그러니까 겁이 나죠. 이게 코로나 영향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원래 독감 백신이란 게 약간 위험성을 감수하고 맞는 거라서 원래 사고가 있거든요. 원래 나오던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부각되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지금 저희 엄마를 맞는 걸 지금 보류시켰거든요, 제가. 이게 정상적인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맞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노인분들이고 나이가 있는 질병 있는 사람들? 맞아야죠. 맞아야 돼요? 왜냐면은 운명의 세천이라고 말하면 그게 지금 의학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 맞아서 죽었다고 해서 죽었다는 의학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지금. 저는 아직 못 맞았고 저희 애는 맞췄어요. 그때 혹시나 걱정은 없으셨나요? 왜요? 하도 방송에서 안 좋은 사례들이 계속 나오니까 걱정을 하긴 했죠. 너무 보도가 사망 이런 쪽으로만 나와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이걸 문제이긴 하고요.
일단은 신뢰를 가지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라도 저도 맞을 생각이고. 예. 지금 독감 백신 맞고서 뭐 사망자가 뭐 20명이나 30명 늘어났다는데 예. 그 불안해서 맞겠습니까? 예. 좀 경과를 두고 보려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예. 되세요. 예. 예.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 변호사는 독감 백신 맞으셨습니까? 네, 저도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또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사망과 독감 백신과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맞으시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저도 맞았습니다. 예. 네. 저는 언론의 이제 보도 행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분명 질병관리청에서 백신과 이제 사망 사이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앞다퉈서 뭐 부검, 돌연사, 그다음에 백신 쇼크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로 공포 바이러스를 언론이 퍼뜨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네. 사실 이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좀 언론이 차분하게 또 냉정하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고, 오히려 네. 언론이 나서서 이 정확한 근거 없이 과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부와 또 해당 기관의 표현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인과관계가 좀 희박하다, 낮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제 보통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 위험하지 않다는 건가? 높지 않다는 건가? 이렇게 좀 모호한 상황을 만든 거, 소통에서도 좀 아쉬움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언론 보도와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지역의 이슈를 두루두루 짚어보는 시사두루치기입니다. 오늘은 KBS 보도국 정재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주 목요일 대전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에 서 있는 누군가가 왔습니다. 김상동에서 좀 어떤 여기 나도 과거에 근무를 했고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등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그래.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장님? 정말요? 저는 부탁드릴게요. 현재 그 장관들이 특정 검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고검을 순회 방문한다는 소식에 또 서울에서처럼 화한 행렬이 이어지지 않나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팬들이 사랑해요, 힘내세요 외치면서 팬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보이네요. 어딜 가나 팬들을 몰고 다니시는 듯 하네요. 근데 이제 지난 2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잠정 중단됐던 이 지방 순회 간담회를 갑자기 왜? 그것도 대전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날 현장에서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윤 총장 본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근무했던 곳이다. 총장으로서 대전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또 어떻게 일하는지 애로사항도 좀 듣고 등도 좀 두들겨주러 왔다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런데 이 등을 두드려주겠다라는 대답이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검찰 조직의 결속력 따지기로도 풀이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공수처 신설까지 이 국회와 법무부 등 그 외부로부터 검찰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다지기 위해서
포석을 두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좀 많았습니다. 대전에서는 3년 전에 근무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자, 다음 이슈는 정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을지대 병원과 관련된 단독 취재인데 먼저 취재 내용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누죠. 대학병원 간호사인 정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월급이 10여만 원씩 줄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위해 1시간 더 일찍 출근한 수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이 10년 동안 인정해온 수당을 갑자기 삭감한 겁니다. 15만 원에서 많게도 17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한 3개월, 5개월 정도 됐을 땐 그 금액이 꽤 크잖아요. 을지대병원은 지난해 직원 급여를 인상하면서 간호사들의 경우 처우 개선 차원에서 2.28%를 추가 인상했지만 간호사의 인수인계 수당을 삭감하면서 추가 인상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10달 넘게 지속되자 간호사들은 지난 8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했습니다. 간호직군 300여 명이 받지 못한 급여는 모두 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해 임금 인상을 조정할 때 1시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말합니다. 다만 임금 인상 최종 합의서에는 삭감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서에다가 그 내용을 못 넣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노조 측은 일방적인 삭감이라고 반발합니다. 시간의 수당으로 관행적으로 지급이 된 거고요. 그 노사 간에 합의된 바 전혀 없이 작년 11월경부터 일방적으로 미지급을 했고 병원 측이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을지대병원 소아과를 제가 자주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간호사분들이 참 친절하신데 자주 바뀌시는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역시 처우 문제가 있었네요. 간호사들이 황당해할 만도 합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항의됐답니다. 안 되니까 노조에도 알렸답니다. 그 병원에선 요지부동이니까 꼬박 10달을 기다렸다가 결국 고발까지 하게 된 겁니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임금 올려준다고 하고 결국에는 더 깎아버린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간호사들 몇 분이나 이렇게 고발에 동참하고 있나요? 네, 처음 신고한 간호사가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이 병원 임금 자료를 살펴보고 수사를 벌였더니 이 인수인계 수당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무려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1시간당의 수당은 작아 보이는데 이게 10달이 쌓이고 인원이 또 300명으로 늘어나니까 임금체불 신고액이 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이 4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방금 저희가 입장문을 보내온 걸 저희가 지금 확인해봤는데 병원 측에서 입장문을 보내온 거예요? 네, 방금 들어왔습니다. 3교대 간호사 근무자에게 1시간에 대한 인수인계 수당을 없애는 데 동의하고 이 노조와 동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사 합의서에 별도로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이 간호사 처우에서는 또 노사 간 별도로 합의한다라는 좀 말이 안 맞는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조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하게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이 노사의 임금 인상 최종 합의서에는 이 같은 삭감 내용이 없었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 구두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문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효력이 있나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라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 병상 규모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의 병상이 지역의 의료체계 구축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대구 코로나19 대구 사태 때 봐왔듯이 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그만큼 병원의 병상이 중요해서 이 병상은 보건소에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관할 보건소에 을지대병원의 병상 신고 현황을 물어봤더니 600병상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불과 4년 전에 900병상을 돌리던 병원이 갑자기 600병상이라고 신고를 한 건데요. 실제 운영되는 병상 수를 신고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병원이 입퇴원 환자를 또 고려해서 병상을 한 80%에서 90% 정도만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는 병상은 약 500여 개 안팎 정도 된다는 건데요. 병상을 돌리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게 법 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 규정을 맞추지 못해서 병상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이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보도했을 때 을지대병원 11층과 14층이 텅 빈 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학병원 한 층이나 텅 비어 있다고요? 2개 층이나 텅 두 개 층이나? 예. 근데 병원 측에서 일단 14층에 대해서는 차지하고 11층에 대해서 지금 해명이 들어왔는데요. 줄여든 11층 병동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서 약간 잠시 비워둔 거다 공사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명을 왔고요.
또 이게 심의 자료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됐고 심의가 완료되면은 시설 공사를 시작해서 다시 11층을 가동할 거다라고 지금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 병상 비워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간혹 인력이 이렇게 법정 규정 이하로 지금 떨어진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일단 그 간호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네. 또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을 통해서 대전 을지대병원의 수년치 회계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대전 을지대병원의 지난해 순수익은 427억 원, 2018년에는 486억 원, 2017년에는 463억 원. 그러니까 해마다 400에서 500억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순수익?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회계 수익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중에 전국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소위 서울의 탑5 대학병원보다 더 앞선 수익 구조였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들만큼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최종 당기 순이익은 29억 원의 손순실,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고 발표됐습니다. 예. 분명히 앞서 의원실 자료로는 수백억의 수익이 나는데 왜 회계상에는 적자가 나는 걸까요? 그 수익금이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대전 을지대병원의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478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순수익이 427억 원의 순수익이 났는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450억을 뺀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에는 적자로 표현될 수 있었던 거죠. 고유 목적 사업 이게 뭐예요? 이게 투자나 대규모 건설 계획을 세울 때 쓰이는 돈이라고 합니다. 회계상 그렇게 항목으로 설정해서 주로 건설 사업이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대전 을지대병원 등에서 쌓인 그 준비금이 얼마나 됐을까 살펴봤더니 4,415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큰 막대한 건설 사업에도 쓸 수 있는 돈인데요. 공교롭게도 학교법인 을지재단은 의정부에 새 병원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1,200병상 규모의 메머드급 병원인데요.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은 저희 KBS와 인터뷰에서 을지대 사례처럼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이 예.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시설 건설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또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 의료 자원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예.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비행장 측의 소음 공해를 호소했던 태안 주민들은 대답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말합니다. 서로 등돌긴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에도 굳게 닫힌 마음의 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마치 벽처럼 보이는 문도 있습니다. 혼자 그 문을 열 수 없다면 우리의 연대와 협력으로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사인 대사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